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아일랜드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또 그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위기 발생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는 아직도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그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미국발 경제위기는 전 세계를 동반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대체 그때 미국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빠져 죽고 있는가? 오늘날 세계화, 글로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바로 금융자본이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금융업계와 실리콘밸리의 이 정보통신 산업이 주도했죠. 금융과 IT가 결합된 이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금융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아주 싼 금리로 조달한 그 자금을 몇 배나 팽창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브프라임입니다. 이 서브프라임이 뭐냐? 신용이 낮아서 상환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미국이 이렇게 주택 붐을 일으켜서 융자를 계속 받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들이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의 상승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아주 호황을 누리는 듯 했어요. 상업은행이나 또 여러 투자은행들이 그 서브프라임의 위험을 숨긴 채 새로운 금융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에 참여한 기관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이 투자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이 거래액은 점점 더 팽창해서 실물 경제의 이 성장에 비해서 몇 배로 계속 증가된 것이죠. 결국 이 부채가 뭡니까? 빚이죠. 빚을 담보로 한 이 경영은 시장이 약세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버블의 붕괴인 것입니다. 투자회사에서 출자하거나 융자를 했던 이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들에서 대량의 불량 채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훼손되는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이 그럴듯한 금융증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다른 국가들의 위기로 이어졌고, 동시에 이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가 미국의 경제에 이게 다 얽혀서 의존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들은 한없이 계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미국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함께 투자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시에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피해는 놔두고 일단 미국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엔 관심이 없다. 또 미국이 망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Is it 1929 again? 그러니까 1929년도에 있었던 그 경제 대공황이 다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기사가 실렸는데요. 전체 경제 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대공황 당시보다 훨씬 커졌고, 또 위기 직전에 이 미국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끌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기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또 국제적으로 닥쳐왔다는 점이 그때 대공황과 비슷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불탄 집들이 보이는데요. 자, 이곳이 어딜까요? 빈민가나 슬럼가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공업도시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집들이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인가? 이 8만 달러 하던 집들이 3만 달러로 떨어져 버렸고, 7만 9천 달러 집이 4,500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죠. 다 빚으로, 부채로 사서 이제 그 집을 샀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였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명의로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들이 왜 불이 났는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려고 이제 집에 불을 지른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여러 이제 좀도둑들이 와가지고 뭐 전기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고 뭐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런 정말 디트로이트가 거의 폐허의 도시로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이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총 부채가 미국 총 생산의 약 380%. 자, 그리고 정부가 지고 있는 총 부채가 약 11조 달러.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의 약 14조 달러의 80%가 전부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 정부는 11조 달러, 이 11조 달러가 넘는 이 부채의 이자만 40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2010년 한국의 1년 예산이 291조 원이기 때문에 이자만 400조 원이라는 이 미국의 부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니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단순한 재채기가 아니라 심각한 폐렴에 걸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심각한 폐렴에 걸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2006년 9월에 이 루비니 교수가 IMF 강당에서 미국 경제 12단계를 통과해서 붕괴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비웃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루비니의 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07년 9월 루비니 교수가 다시 IMF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때의 그 분위기를 관계자는 2006년에는 미친 사람 같더니 2007년에는 선지자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그 12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비니 교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파도처럼 계속 도산해 나가죠. 또 부동산 시장과 채권 시장이 폭락하죠. 전국의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포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돌지 않으니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죠. 그리고 또 부동산 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거품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학비용자, 자동차용자 이러한 이 개인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인들이 파산하니까 국가가 같이 파산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루비니 교수의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루비니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제국의 몰락이 시작됐다. 결국 미국이 이번 위기의 진창을 헤쳐나오기는 할 것이지만 다 헤쳐나왔을 때 미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며 세계에서의 위치도 전혀 다른 위치일 것이다. 미국이 이 진창을 나오기는 하지만 그가 나왔을 때 그 위치가 전혀 다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국일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이 금융 패닉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 또 브릭스 국가로 브릭스가는 신흥 경제 이제 개발국들이죠. 이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후 최대의 경제 위기, 사상 초유의 글로벌 경제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그 금융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현 단계에서 유일한 대안은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공조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금융위기를 넘자고 G20 또 G7 여러분 우리가 언제 G20, G7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까? 이게 바로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린 학생들도 이 G20가 뭐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디플레이션이 재현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신문에서는 만리장성 빼고 다 무너지는 대륙의 집값이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사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또 아이슬란드 이 동유럽 국가들이 계속 국가 부도 직전에 있고 이 지구촌이 동반 침체라는 대재앙이 올 수 있다. 그리고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그리고 침체의 충격을 넘어서 디플레이션 공포에 온 지구촌이 떨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우리가 너무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뭔가?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계속 침체되고 그러다가 도를 넘어서 이젠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 최악의 침체 시나리오로 지적되는 이 디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잃어버린 세월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걱정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디플레이에 진입할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루비니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대출이었다. 우리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누군가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 지금 보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FRB 전 의장이죠. 1987년부터 2006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FRB 의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FRB 이 그린스펀이 이것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위기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린스펀 버블이라는 책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그린스펀 버블이라는 책은 MSN 모니컬럼에 계속 연재된 기사들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반영률을 조작해서 하루에 주가가 2배로 폭등하는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버블이 명백한데 그린스펀은 인플레 위험은 없습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후에 갑자기 살인적인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겼고 게다가 이런 유례 없는 초저금리를 1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축하면 바보가 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이나 주식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시중에는 계속 돈이 넘쳐났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블, 이 거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미국이 200년 동안 쌓아온 그 부채 규모가 3년 만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다른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이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린스펀이 주택 가격 거품을 방치한 것은 운전하다 졸았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을 본 것이다. 무슨 방향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기사에서 한국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런 이제 기사를 한 것을 보았는데요. 당시 그린스펀이 금리 인하를 2%에서 멈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이하로 낮추는 데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린스펀 버블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인 자본주의 국가의 미국의 경제를 과거 공산정권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같은 이러한 소규모 집단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는 실로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FRB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FRB가 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 연방 소유의 은행이 아닙니다. 미국 소유의 은행이 아닌 것이라고요. 이곳은 로스차일드라든지 록펠러, 또 JP 모건 그룹 이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소유한 개인 은행입니다. 미국 달러를 정부가 아닌 개인 은행이, 사설 은행이 발행하고 미국 정부는 이 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다시 제가 쉽게 얘기하자면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미 정부는 그 액수에 해당하는 이 채권을 발행해서 FRB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줍니다. 그러면 FRB는 이 조폐공사에 이제 100억 달러를 찍어주십시오라고 지폐를 이제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2주 후에 FRB는 그 종이값 인쇄비 2,000달러를 주고 조폐공사로부터 100억 달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억 달러를 미국 정부에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미 국민들은 그 빚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 돈은 무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FRB는 이 돈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인쇄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마어마한 도적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FRB는 한 해 약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조가 넘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제 이 FRB가 이 사설은행이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한 국민들이 좀 있겠지만 자국의 이 정부가 돈을 개인은행에서 빌려서 이런 시스템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은 대다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FRB에 대한 평가를 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본질상 아무 상관이 없는 은행이 우리의 자유와 독립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화를 좌우하고 우리의 공금을 수령하며 수많은 우리 시민이 의존하는 이 은행은 적국의 함대나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이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나머지 하나는 뒤에 도사린 금융기관이다. 둘 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모든 사람의 재산이 소수의 금융가들의 손에 들어가고 우리 공화국이 붕괴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쟁 때보다 더 초조하다. 이 링컨이 이 금융가들의 이 돈을 쓰지 않고 미국의 이 독자 화폐인 그린백을 발행했죠. 그래서 남북 전쟁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후에 이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이제 성공했을 때 1865년 의문의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루이스 맥파든 의원이 FRB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FRB는 국제 금융가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초국가이다. 연방지급준비법이 통과되었을 때 세계의 금융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꿰뚫어 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국제 금융가와 산업가들은 합심하여 초국가를 건설하려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류를 노예화하려 했다. 현재 FRB는 대외 정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들의 의사 여하에 따라 정부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라이트 페이트먼 의원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 하나는 헌법상 만들어진 정부이고 또 하나는 돈을 가지고 세력을 휘두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FRB와 이 미국의 경제공황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FRB가 무슨 일들을 구체적으로 벌여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미국에 이 공황이 왔었죠. 그때 이 찰스 린드버그 하원 의원은 1907년의 공황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금융가들은 경제의 부흥과 공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들이 이 FRB를 창설해서 은행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서 이제 1907년의 공황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와서 공황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한다면서 FRB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제 해서 FRB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FRB가 무슨 일을 했는가? 더 큰 공황을 만들어냈습니다. 1920년 이 공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FRB는 1914년부터
1919년까지 계속 돈을 찍어내어 통화량을 거의 2배로 만들고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도록 계속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오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20년 5월 16일 FRB는 대형 은행들의 대표들만 모아서 빌려준 돈들을 당장 거두어들이라는 여신수축 지시를 내렸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실업자가 양산됐으며 부동산 가격은 2천억 달러나 하락했고 5,400개의 소규모 은행이 문을 닫았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돈이 넘쳐나니까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워졌겠죠? 그리고 특히 이 주식 시장이 가장 인기가 높아서 주식을 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구입할 때 100만 원짜리 그 주식을 1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그 90만 원은요? 그것은 은행에서 그냥 아주 초저금리로 계속 융자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 90%의 이 돈을 빌릴 때 이 계약서에 아주 이제 조그만하게 적힌 문구가 있는데, 콜을 하면 24시간 이내에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조그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24시간 이내에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돈을 빌린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내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들 주식을 팔겠다고 나서겠죠? 자, 이렇게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 FRB는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해서 전국의 경제 붕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의 큰 은행들은 모든 기관들의 모든 대출을 24시간 내에 거두어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 주식시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검은 목요일인 것입니다. 자, 이 공황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아서 이제 증권회사의 대출금을 계속 갚으려고 막 이제 그 은행에 갔었죠. 그러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서 16,000개의 은행들이 도산하고 기업체의 3분의 2가 파산했습니다. 실업자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다녔고 경제가 극심하게 피폐해졌습니다. 당시 FRB는 이 이자율을 낮추어서 경제 활동을 이렇게 다시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기보다는 무자비하게 통화량을 수축시켰습니다. 자, 이 1929년 이 대공황 때 첫 번째 무슨 일들을 벌였냐면 공황 조작의 첫 단계가 이 통화량을 계속 처음엔 늘린 것입니다. 현재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돈이 계속 넘쳐났었죠. 자, 그래서 이 맥파든 의원이 FRB를 탄핵안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1928년 그 탄핵안 제출한 내용이 1928년 800 달러를 정부로부터 탈취해 간 죄. 자, 그리고 이자율을 일방적 또 불법적으로 올리고 내린 죄.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통화량을 늘리고 줄인 죄. 그리고 미국의 금융을 국제 금융가들에게 이관하여 외국인이 이득을 취하게 한 죄. 그래서 1929년에 이 대공황에 대한 책임으로 FRB를 탄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프리드먼 의원이 또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FRB가 통화량을 3분의 1이나 줄였다는 사실은 대공황을 만든 장본인이 FRB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소수의 부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FRB의 배우는 도대체 누구인가? 미국 정부에는 FRB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FRB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FRB의 예산과 지출은 얼마고 그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FRB는 납세 의무에서도 면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세력인 FRB의 배우는 도대체 누구인가? 제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 파탄의 주범도 FRB인데, 자, 그 결과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문들을 많이 보셨죠? 몇 가지 뉴스만 좀 살펴볼까요? 영국과 유럽은행에서 뭐가요? 국유화가 잇따라 발표됐다. 이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거부하던 부시 행정부도 결국 9개 은행을 국유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더 볼까요? 자, 미국 이번엔 규제 강화로 승부한다. 그리고 금융공황의 탈출구는 국유화다. 유럽에 이어 미국도 국유화 모델을 채택한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 월스트리트가 이제 워싱턴으로, 경제 권력이 워싱턴 정부로 옮겨지고 있다. 또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일제히 미국의 자유주의가 종언을 맞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처방이라는 빈정거림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국유화 공포에 떠는 미국인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국영제품,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의 소비자들이 문득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니냐라고 당황해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을 사실상 국영화했다.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미국인들의 생활 곳곳에 지문을 남기고 있다. 여러분, 국유화 공포에 떠는 미국인들. 이 BBC 뉴스에 의하면 미국 유대인 그 부자 상위 랭킹 10명이 모두 다 자기의 개인 소유들을 팔고 이스라엘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을 망하게 한 다음에 누군가 그들을 구제해 준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새로운 정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국유화되고 있다. 국가의 소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염병처럼 번지는 금융위기, 소국들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휘청거리는 동유럽 약소국 국가 떼도사 노는가? 그러면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신문에 또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자,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5개국이 IMF에 매달렸다.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할 전망이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IMF, 자, 이곳은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이고 누가 이 조직들을 조정하는가? 네, 잠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지금이 이 경제 강의 듣는 시간인가 굉장히 지금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세계 경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아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지켜보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IMF. 한국도 IMF를 겪은 적이 있었죠. 도대체 이 IMF가 뭐 하는 곳인가? 도대체 이 IMF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 IMF에 또 배우는 누구인가? 통화량의 이 극심한 축소가 없는 공항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통화량의 축소는 FRB와 또 IMF, 이런 세계 은행들, 이런 중앙은행들의 공동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황이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은 세력의 파괴 공작 없이는 경제 구조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IMF. 자, IMF가 뭐 하는 곳인가? 이 IMF는 세계적인 명목화폐, 그걸 SDR이라고 하죠. 그것을 창조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 SDR이 뭔가? 미국이 개인 소유, 사설은행이죠. 사설은행인 그 FRB가 화폐를 발행할 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죠. 자, 이 FRB가 화폐를 발행하듯이 IMF는 세계적인 그냥 명목상의 화폐인 SDR을 창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RB가 미국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처럼 IMF는 실질적인 이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전 세계의 화폐량을 늘리고 줄이는 등 이러한 그 세계 경제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또 IMF가 우리도 이제 구제금융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 IMF로부터 이제 그 금융을 지원받을 때 구조조정해야 된다. 뭐 그래서 아마 기업체 직원들을 감소하고 임금을 감소하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아마 이런 우리 한국도 1990년대 이제 그런 IMF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은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IMF가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이상해요. 사회복지 사업을 축소하고 무역 자유화 FTA를 이제 요구하게 되죠. 자, FTA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정부의 이런 그 감독 또 규제 이런 모든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쉽게 말해서 FTA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 IMF 전까지만 해도 쌀을 포함해서 약 한 285개의 수입이 제한된 품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FTA를 요구했었죠. 그래서 쌀의 경우에 국제 가격에 비해서 쌀이 이제 4배가량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뭐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한우라든지 그런데 이런 그 FTA의 그 국가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규제하면 이 국가가 또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IMF가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외국 투자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여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 보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여러 기업들을 각 자국의 여러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 경제가 아니라 쉽게 보면 한 국가의 경제가 외국인의 손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식시장만 해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해버리고 사면 오르고 지금 한국 경제의 이 주식시장도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IMF의 이 구제금융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국토의 산업화를 요구함으로 식량의 자급자족 체계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제가 그래서 증거가 될 만한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촌을 찾았을 때 만나는 가장 친숙한 풍경, 바로 논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지난 5년간 사라진 논의 면적은 무려 56,700헥타르. 매년 여의도 면적 37배의 논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이대로 논이 계속 줄어든다면 식량 부족 사태는 물론이고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은 이 IMF 이후에 산업화로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이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나면, 전쟁이 나면 또 식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국민 4명 중에서 3명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IMF 행보가 또 어떤 일들이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 벌어졌는가? 브라질은 세계 제2의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 원래 브라질은 자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 세력 덕분에 아프리카 다음으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트남. 자국민에 대한 의료, 교육비 지원 감소. 아까 그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민 것이 사회복지 사업을 축소시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트남이 그 IMF에 이제 구제금융을 하면서 의료, 교육 지원을 감소하면서 그 결과 75만 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자퇴하게 되고 말라리아에 의한 사망률이 4년 사이에 3배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코스타리카 1980년부터 1989년 사이에 9번의 구조조정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농업이 축소했죠. 1970년대 자급자족 비율이 50%였는데 1987년에는 37%로 감소하고 현재는 거의 모든 식량을 수입하고 또 산림이 황폐되고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고 산호초 90%가 파괴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르완다, 인구의 90%가 농민이었으나 WTO 기준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를 모두 해제하고 FTA, 무역 자유화를 이제 강요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의 잉여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개방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연료 비용은 3배가 상승하고 그래서 생활 안전 기반이 무너지니까 자연히 루안다에는 내란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못 사는 국가들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빌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고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못 갚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들은 이자도 못 갚으니까 국가에 천연 자원을 바치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가 결국 노예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FTA를 반대하는 많은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농민들이 얼마나 또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 왜 저렇게 이렇게 농성하고 데모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사진들을 보면 내년에도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라고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은 죽었다라는 상복을 입고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분신 자살하려고 하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러한 그런 FTA 반대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IMF가 이 FT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각 나라들의 식량의 자급자족 체계를 파괴한다. 이거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또 이야기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벼농사. 그런데 최근 국제기구에서 벼농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외국의 환경연구단체들이 논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의 주장처럼 논은 과연 지구온난화의 주범일까?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 중 메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2번째. 하지만 벼농사는 메탄을 방출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는다. 바로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의 밀폐 유리 상자를 준비해 벼의 모종수를 달리한 후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을 관찰했다. 실험 시작 24시간 후 벼의 모종수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 면적당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보다 높은 수준. 우리나라 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연간 1630만 톤에 이른다. 논이 가진 놀라운 대기정화 효과는 메탄 방출량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도 한몫을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곡식을 생산해야 할 농토는 사라지고 농민들은 도시로 몰려서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케냐, 가나, 루안다 이런 국가들은 IMF 덕분에 가난의 정도가 더 심해져서 국민들은 이제 아사할 지경이 되었고 식량 문제로 동족 살상의 참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연합하자는 G20 회담을 이제 최근에 열렸죠. 뭐 최근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고 있죠. 그런데 이 G20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이제 얘기했냐면 신 브레턴 우즈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뭐냐? 슈퍼 IMF를 발족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존 IMF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게 뭔가 2차 세계대전 후에 1944년 약 40여 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국제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기구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때 IMF와 세계은행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게 브레튼 우즈 이제 회의였는데요. 신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면서 그 논의의 핵심이 슈퍼 IMF를 발족해야 된다. 지금도 IMF가 정말 가공할 만한데 슈퍼 IMF. 이 존 자자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주식시장에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신세계 질서의 전면에 배치된 팀들의 계획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이 표현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브라질과 라틴 아메리카와 제3세계 전체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 이 전쟁터에선 군인 대신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전쟁은 제3세계가 진 부채, 빚에 대한 전쟁이며 이 전쟁의 주무기는 원자탄보다도 더 무섭고 파괴력을 가진 이자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검은 세력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상실시켜 왔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세계화. 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 세계화의 진정한 목적은 그 각국의 자립 능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세계화와 녹색혁명, 이런 것들이 결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기존의 농사법은 이 땅에서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농민들을 전부 도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검은 세력은 1970년대에 전 세계에 아주 값싼 석유를 공급해서 세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녹색혁명, 세계화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전 세계가 석유에 중독되도록 이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석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때 값싼 석유를 갑자기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야기되겠죠. 똑같이 돈을 풀어놓고 돈을 확 걷어버리면 경제가 몰락하듯이 석유를 싸게 풀어놓고 석유를 갑자기 걷어들이면, 여러분, 지금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계획적인 것입니다. 이 검은 세력들은 우선 30년에 걸쳐서 세계 구석구석까지 아주 값싼 석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세대에 걸쳐서 세계를 석유에 중독시켜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사법으로 이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석유 없이 먹거리를 재배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 세대에 안 되면 자기 자녀들 세대에서 그 계획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가 무엇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농민들이 이 전통적인 농사법을 다 버리고 100% 석유에 의존하는 지금의 현대식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석유가 쌀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값싼 석유의 공급이 만약에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시스템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가가 오르겠죠? 그 다음에는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자, 운송수단에 차들이 다 석유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석유가 오르면 식량 공급, 각종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모든 식량 물가가 다 치솟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농지 중 아주 상당 부분이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서 옥수수 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 위한 옥수수 밭이 아니고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옥수수 밭. 무엇이? 농지들이. 거기에다가 휘발유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면 식품 가격의 폭등이 뒤따르겠죠? 이 또 하나로 묶여있는 이 글로벌 경제, 이 세계 경제는 또 함께 같이 동반 추락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과일들이 굉장히 아주 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다 하면서 아주 싼 값에 과일들을 아주 실컷 많이 먹고 왔는데, 지금 미국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2, 3년 만에 이 과일 값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쉽게 사 먹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도시로 식품을 운송하는 이
이 유지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당연히 식품의 가격이 급등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세계화, 녹색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밭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아버지 또 한두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지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음식을 생산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이 검은 세력의 계획에 따르면 현 세대의 마지막 단계는 완전한 혼란이 세계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얘기들은 음모론 따위로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팩트입니다. 제가 지금 시골 사는 지 한 5년 차인데요. 시골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곳곳에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농지, 농사 짓지 않은 농지들을 국가에 파십시오라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들을 국가가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농지의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한국 농촌 인구의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정부는 6% 이내로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촌은 죽는 거죠.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도시로 가죠. 도시로 가서 도시에서 노동자로 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농촌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국보다도 적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농업 인구가 약 400만인데 미국은 3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소농들이 하루에 1000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이면 35만 개의 소농장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매년 1,50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 자본을 유치해 산업시설 기반을 조성하고 자기 국민들을 도시의 이 불안한 월급에 의존하는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농촌이 소수 기업의 농업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LG 그런 큰 대기업, 메이저 기업들이 이제 농촌 농업 공장들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기업들이 농촌의 땅을 사서 잘 구비된 첨단 시설로 땅을 경작해서 아주 낮은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논과 밭의 개념이 사라지고 벼 공장이 생기고 고추 공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결과 어떻게 되는가? 농촌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공장들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이 난 듯이 이 농촌들을 거대 기업이 경작하도록 모든 세계의 정부들이 동일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를 통해서 전 세계의 비료와 농약 또 종자 시장에 몇 그 다국적 기업의 손에 이미 들어간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몬산토라든지 카킬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농촌이 국제 검은 세력에 의해 완벽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금융의 가장 큰 손이 바로 제수잇이 만든 JP 모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로버트 먼델 교수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죠. 그때 이 로버트 먼델 교수는 유로의 아버지라고 이제 소개받는데, 왜냐하면 그가 소개한 이론으로 유럽의 단일 경제가 출범되었고 유럽 통합화폐인 유로가 만들어지는 기초를 만든 학자입니다. 자, 그가 와서 뭐라고 했는가? 모든 나라가 단일 통화 쓰는 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국가 공동 통화 도입, 세계가 단일 통화 사용. 물론 세계가 단일 통화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교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많다. 그 중한
그중 한 가지는 규제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딘 베이커 그 소장은 우리는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자, 누군가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오늘날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럼 누가 해야 되는가? 여기 뉴스에 보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이 금융위기를 대처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주도해서 나갈 것인가? 도대체 누굴까요? 유엔일까요? 아니면 유럽연합, G7, G20, 또 오바마? 아니면 어떤 새로운 누군가? 도대체 누굴까요? 그럼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금융위기를 주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이 세력은 결국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질서를 재편성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강력한 세력일 텐데 누구일까요? 왜 제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들도 누군가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구의 꼭두각시일까요? 자,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 역사가, 이 지구의 미래가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을 알고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많이 연구하고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가까이 진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너무 가깝게 내 친구처럼 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되었다.
자기는 나보다 낯을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붙잡혀있는데.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본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식으로 하는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실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렇네. 저 사람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구나.